미국이 버렸습니다. 중동 7개국이 긴급 SOS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정유시설이 불타고 국가가 멸망 직전에 몰린 그 순간, 한국이 48시간 만에 해낸 일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서방 30년 무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중동의 왕족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발 팔아달라. 32년간 서방만 믿던 국방차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페르시아만의 수평선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의 라스아라이마 정유 단지에서 치솟아 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전체를 뒤덮었고, 그 아래로 수백억 달러짜리 원유 저장 탱크들이 뒤틀린 고철 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국방부 지하 벙커의 모니터 16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모니터 위에 찍힌 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알마크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32년을 복무한 젠 차관입니다. 영국 샌더스트 왕립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을 이 나라의 하늘과 사막을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가 32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발사된 자폭 드론 수백 대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에 고작 2~3천만 원짜리 싸구려 무인기들이었지만 그 싸구려 쇳덩어리떼가 우리 국가의 심장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시설, 해수 담수화 플랜트, 송전 변전소, 사막 위에 세워진 우리 문명의 뼈대가 하나둘 불길에 잠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끔찍한 광경보다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부어 구축한 서방제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70억 원이 넘는 최고급 요격 미사일을 허공에 쏟아부었지만 2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잡겠다고 70억을 태우는 미친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백금으로 만든 방망이를 휘두르는 꼴이었죠. 방어를 하면 할수록 국가 재정이 피를 흘리며 마르는, 그야말로 죽어도 살아도 지옥인 상황이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장성 4명과 참모 12명이 모여 있었는데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흐르는 정적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모두의 눈동자가 모니터 속에서 터져나가는 주황빛 화염에 비참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하마드 준장의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라스아라이마 정유 단지 3구역 완전 소실됐습니다. 해수 담수화 5번 플랜트도 가동 중단. 이 속도라면 48시간 안에 아부다비 전체 전력 공급이 끊깁니다. 48시간.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사막의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리는 이 땅에서 전력 공급이 끊긴다는 것은 냉방 시스템의 정지를 의미했고, 그것은 곧 국민 수백만 명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부터 쓰러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빨이 부서질 것 같은 힘으로 턱을 꽉 깨물었지만 그 힘만으로는 이 지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벙커에서 무너지기 전까지 한 번도 서방의 무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방산 시스템은 저에게 종교와 같았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18살에 영국 샌더스트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서방 무기의 우월성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진리로 제 뼛속 깊이 새겨졌거든요. 샌더스트의 교관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는 영국과 미국이 만든다. 나머지는 그저 모방품이거나 싸구려 복제품일 뿐이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싶다면 최고에게서 살아. 절대 타협하지 마라. 저는 이 가르침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과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UAE 건국 초기 군대를 처음 만들었던 세대의 군인이셨습니다. 평생을 사막 위에서 이 나라의 터전을 지켜낸 분이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상에서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리드, 무기는 반드시 가장 강한 자에게서 살아.
두 번째로 강한 자해의 무기를 사는 것은 제 발로 관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저는 그 유언을 32년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가장 강한 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언제나 미국이었고 영국이었고 프랑스였습니다. 아시아? 그 단어는 방위 산업이라는 맥락에서 단 한 번도 제 뇌리를 스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K-팝으로 전 세계 10대들을 춤추게 하는 나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방과 안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2년간 미국제 패트리어트 시스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영국제 레이더 시스템을 아낌없이 사들였습니다. 한 해에 쏟아붓는 금액만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서방의 방산 기업 임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활짝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들의 통장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혔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 빛나는 관계가 3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벙커에서의 참상을 목격한 직후 저는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워싱턴에 긴급 핫라인을 걸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에게 직통으로 연결된 암호화 회선이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인맥의 정점이었죠.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벨이 3번 울렸는데 그 3번의 벨소리가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나다, 칼리드. 상황은 알고 있겠지. 우리 정유시설 40%가 날아갔어. 지금 당장 패트리어트 PAC-3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48시간 안에 국가 전력이 끊긴다. 이건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인도적 의무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작 3초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32년 경력의 직감이었습니다. 칼리드, 솔직하게 말하겠다. 현재 미 본토의 요격 미사일 비축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선과 대만 해협 상황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처지라서 추가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회 승인도 필요하고 미안하다 친구. 친구. 그가 마지막에 붙인 그 단어가 칼날처럼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30년 동안 피를 나눈 형제라 믿었던 자가 우리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고작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명치 부근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2년간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자기부정의 고통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아 가는 자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당장은 분노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냉혹한 거절이 전해지자마자 아랍연맹 7개국의 긴급 비밀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부다비 왕궁 지하 3층에 위치한 벙커 회의실이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천장 아래로 무거운 침묵이 깔린 원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까지 걸프 지역의 모든 군사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벙커의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향신료 냄새가 섞인 아라비카 커피의 진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아무도 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원탁 중앙에 놓인 위성사진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타는 정유시설의 적외선 사진이 시뻘겋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사우디의 파이살 왕자가 낳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렸소.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소. 프랑스도 마찬가지. 자국 물량조차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소. 회의장에 누군가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카타르의 아흐메드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양복 입은 사기꾼들이 평화로울 때는 형제라며 침을 튀기고 막상 우리가 불바다가 되니까 전화기를 꺼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30년간 그놈들한테 퍼준 돈이 도대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흐메드 소장의 분노에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의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내일 밤 다시 날아올 드론 때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마다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요청하자는 의견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고, 러시아 무기를 긴급 도입하자는 안은 나토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맨 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쿠웨이트의 국방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날카로운 노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세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터져나온 첫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요? 지금 농담할 때입니까?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이나 잘 만드는 나라에 국가의 생존을 맡기자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잖아. 가장 강한 자에게서 살아. 한국은 그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쿠웨이트 차관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리드 차관, 바라카 원전을 지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프랑스와 미국이 사막의 열기를 핑계로 고개를 저었을 때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원전을 완공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바라카 원전. 그것은 이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이었고 아랍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것이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2년간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원전과 무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미사일을 만드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지 마십시오. 국방은 수십 년간 피로 쌓아올린 실전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한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제 말에 아흐메드 소장이 거들었습니다. 그 역시 서방 무기 신봉자였거든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국제 방산 수출이라는 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좋게 걸리는 과정입니다. 수출 승인, 레이더 통합, 부품 조립, 해상 수송까지. 한국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그 무기가 이 사막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 정유시설은 이미 시커먼 잿더미로 변한 뒤일 겁니다. 아흐메드 소장은 거친 콧바람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당시의 제 상식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무기 도입이란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서방 국가들도 도장 하나 받는데 반년씩 걸리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 차관보는 한 가지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칼리드 차관. 한국이 작년에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어떤 속도로 납품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첫 물량이 계약 후 5개월 만에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서방 방산업체들이 3년 걸린다고 우기던 물량을 5개월 만에 실어보냈어요. 그것도 자국군 전력에서 현역 물량을 빼서. 회의장에 미세한 동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32년의 신앙을 고작 몇 분의 대화로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도박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파이살 왕자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의 맹주가 말할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칼리드, 자네의 충성과 경험을 존중하네. 하지만 묻겠네. 32년간 자네가 맹신하던 서방은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서방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긴급 타전하게. 이의가 있는 자는 대안을 가져오시오. 대안 없는 반대는 받지 않겠소. 파이살 왕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곳에서 32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한국을 불러보라. 어차피 올 수도 없을 것이고 온다 해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가져올 게 뻔하다. 그때 내가 직접 증명해 주마. 서방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오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팔짱을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확히 72시간 뒤에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긴급 타전이 이루어진 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시계를 세고 있었습니다. 국제 방산 수출의 표준 절차대로라면 수출 승인만 최소 3개월, 레이더 주파수 현지 통합의 2개월, 부품 조립과 검수의 4개월, 해상 수송의 1개월. 아무리 빨라야 10개월은 좋게 걸리는 게 이 바닥의 상식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평균 18개월이 걸렸고 그나마도 공기 지연과 추가 비용 청구가 밥 먹듯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같을 것이라고요. 아니, 서방보다 더 느릴 것이라고요. 실전 경험도 부족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 복잡한 절차를 서방보다 빠르게 해낼 리가 없다고요. 긴급 타전이 이루어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벙커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 4시에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하마드 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 지금 당장 알바틴 공군기지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한국 수송기가 접근 중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틀입니다. 고작 이틀. 타전한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수송기가 온다는 건지, 혹시 빈 비행기가 의전 차원에서 먼저 온 건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새벽 5시, 알바틴 공군기지의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흐메드 소장을 포함한 7개국 군사 대표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소장은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저와 같았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한쪽 입꼬리를 올린 그 얼굴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텅 빈 수송기 한 대 보내놓고 성의 표시라고 하겠지. 실제 물량은 1년 뒤에나 오겠지. 아흐메드 소장이 제 옆에서 조소를 날렸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어올 무렵이었습니다. 활주로 끝 저편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사막의 새벽 공기를 갈라내며 거대한 회색 수송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깃발이 동체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수송기가 활주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후방 화물칸의 해치가 유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32년 군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텅 비어있을 줄 알았던 수송기의 거대한 뱃속에는 LI 진엑스1의 천궁이 유도탄 40기가 발사 컨테이너째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도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기능 AESA 레이더 2기, 교전 통제소 장비, 전원 공급 차량, 그리고 기술 지원 인력 16명까지 완벽한 실전 배치 패키지가 통째로 실려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아흐메드 소장이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 콧방귀를 뀌던 그 입이 경첩이 빠진 것처럼 덜렁 열려 있었습니다. 하마드 준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습니다. 불가능이 맞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단의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최고의 젊은 남자였는데 사막의 열기에 이마가 땀으로 흥건했지만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48시간입니다. 수출 승인은, 레이더 통합 세팅은, 부품 검수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출 승인은 긴급 안보 협력 조항으로 12시간 만에 처리됐습니다. 레이더 통합 파라미터는 비행 중에 원격으로 세팅 완료했고, 부품 검수는 출발 전에 AI 자동 검수 시스템으로 끝냈습니다. 12시간 만에 수출 승인, 비행 중에 레이더 세팅, AI 자동 검수. 제가 아는 국제 방산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이 천궁이 유도탄 40기는 원래 대한민국 공군 전방 부대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현역 물량이었습니다. 자기네 머리 위를 지켜야 할 방패를 뽑아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지붕을 뜯어서 남의 집 불을 끌어온 거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계약서의 면책 조항이나 뒤적이며 시간을 끌 때 한국은 자국 방어의 구멍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온 건 대단하다. 하지만 성능은 다른 문제다. 서방의 50년 실전 데이터를 어떻게 따라잡는단 말인가. 솔직히 속도에 감탄은 했지만 제 32년의 신앙이 그 정도에 무너질 리는 없었습니다. 천궁이가 아부다비 외곽의 전략거점 3곳에 긴급 배치된 것은 수송기 도착 후 불과 8시간 만이었습니다. 이것도 미친 속도였습니다. 서방제 시스템이라면 현지 적응 훈련만 2주는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에 장비를 내리자마자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착착착 세팅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다른 사람이 즉시 시스템 체크를 돌렸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레이더 정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재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배치가 완료된 지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란발 대규모 공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짙은 사막 안개와 모래먼지가 뒤엉킨 최악의 시야 조건이었습니다. 지휘 통제소의 메인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시뻘건 점들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적 비행체 120대 이상 탐지. 제1방공구역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마드 준장의 보고에 통제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20대. 이전 공습 때보다 밀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란이 우리의 방공망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물량을 집중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천궁두 시스템의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쯤은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제 미사일이 진짜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모래 폭풍 속에서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어쩌나. 그 순간 그것 보라. 역시 서방이 답이다라고 말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 32년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천궁이의 다기능 AESA 레이더는 짙은 모래먼지를 마치 유리처럼 투과하며 120대의 드론 궤적을 단 한 대의 누락도 없이 전부 잡아냈습니다. 서방제 레이더가 모래 간섭에 화면이 먹통이 되어 삐익거리기만 했던 바로 그 환경에서 한국의 레이더는 마치 맑은 날의 공원 관제탑처럼 고요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 표적 락온 완료. 위협 도순 자동 배정 완료. 사격 준비 완료. 한국 기술진의 담담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AI 사격 통제 시스템이 120대의 드론 궤도를 동시에 분석하여 가장 위협적인 궤도의 드론부터 자동으로 요격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조준하는데 걸리는 그 치명적인 5초의 지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마드 준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압축 가스가 터져나가며 천궁이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콜드론칭이었습니다. 발사대 자체를 화염으로 손상시키지 않고 미사일을 먼저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허공에서 로켓 모터를 점화시키는 방식이었죠. 모래바람을 뚫고 솟아오른 미사일이 허공에서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90도로 꺾이는 순간 통제소에 있던 모든 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마하 4.5. 인간의 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는 속도로 미사일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은 제가 평생 본 모든 군사 작전을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천궁이는 적 드론에 근접해서 파편을 터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론의 몸통 한가운데를 미사일이 직접 들이받아 박살내는 직격 격파를 해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드론의 심장부를 미사일 코가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수준의 정밀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주황빛 화염이 연달아 만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쉴 새 없이 터지는 화염 속에서 이란의 드론들이 종이처럼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제소의 모니터에서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대, 30대, 70대, 100대, 요격 현황, 120대 중 120대 격추, 요격률 100%, 누락 제로, 100%, 120대 전부 격추.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드론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통제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2초, 3초, 5초. 그 침묵이 깨진 것은 아흐메드 소장의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콧방귀를 뀌던 그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4%.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서방제 시스템의 요격률이 34%였습니다. 그리고 고작 48시간 전에 도착한 한국의 시스템이 100%를 찍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적, 같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32년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드론의 궤도가 단순했던 건 아닐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저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 버팀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요격 성공 소식이 전해지고 일주일 뒤 리처드 헌팅턴이 중동으로 날아왔습니다. 유로 디펜스 파트너스의 회장이자 25년간 중동에 서방 무기를 팔아온 방산 로비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부다비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잡고 우리 군사 수뇌부와의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리처드는 여전히 고급 맞춤 양복에 은색 커프스를 달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아주 미세한 식은땀이 맺혀 있다는 것을요. 서방 방산업계가 한국에 등장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차관님, 최근 아시아의 한 소국이 제공한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가 많더군요. 리처드는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한 소국. 그 표현 속에 담긴 경멸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관님, 방위산업은 한 번의 행운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한국 방공 시스템의 기술 취약점 보고서입니다. 사막 환경에서의 장기 내구성, 전자파 간섭 취약성, 부품 수급 리스크, 단기적 성과에 눈이 멀어 장기적 위험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며 그래프와 도표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데이터가 깔끔했고 논리가 매끄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의 장 폴 뒤발이 거들었습니다. 탈레스 중동 총괄인 그는 잿빛 눈동자에 얄팍한 미소를 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저희 탈레스의 레이더 기술은 50년의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가 한번 잘 작동했다고 해서 섭씨 55도의 사막에서 5년, 10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아에서 급조된 칩들은 모래바람에 약합니다. 이건 물리학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한 번의 성공에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리처드와 뒤발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하마드 준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리처드의 보고서를 받아들더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 점점 깊은 주름이 파여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마드 준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38페이지에 인용된 사막 환경, 내구성 테스트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리처드의 미소가 0.5초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내부 연구소 데이터입니다. 내부 연구소. 그러니까 제3자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체 데이터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마드 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의 전자파 간섭 취약성 분석. 이 수치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직접 천궁두 배치 현장에서 측정한 EMI 수치와 정확히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관님, 하마드 준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 상당 부분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단칼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뒷발의 잿빛 눈동자가 위험하게 가늘어졌습니다. 조작이라니. 상당히 강한 표현이군요. 리처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마드 준장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장 측정 데이터입니다. 천궁의 실전 EMI 수치, 레이더 오작동 빈도, 사막 환경 24시간 연속 가동 로그. 모두 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이 숫자와 헌팅턴 회장님의 보고서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테이블 위로 두 세트의 숫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누가 봐도 한쪽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측정 데이터에는 시간, 장소, 기온, 습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명백했습니다. 리처드의 관자놀이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뒷발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 우리에게 조작된 데이터를 들이밀고 있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이살 왕자가 무거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헌팅턴 회장, 뒷발 총괄, 설명하시오. 리처드가 당황한 목소리로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분석 방법론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희 내부 기준으로는 충분히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합리적이라. 내 부하가 사막의 52도 열기 속에서 직접 잰 숫자와 당신의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짜낸 숫자가 3배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방법론의 차이라는 겁니까? 파이살 왕자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리처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그 한마디와 함께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25년간 중동의 방산시장을 주름잡던 리처드 헌팅턴과 장, 폴 뒷발이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허겁지겁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리처드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건 서방 방산 카르텔의 25년 독점이 무너져 내리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사기꾼이라는 것과 한국 무기가 서방보다 낫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왔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비공개 안보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7개국 군사 수뇌부가 다시 원탁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직접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있소. 한국이 인도 군납 입찰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벌인 실전 성능 테스트 영상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인도 라자스탄 사막의 타르 사구 지대. 50도가 넘는 폭염과 모래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러시아의 판치르 S1이 먼저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 방공의 종주국이 자부하는 러시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50도의 열기와 모래먼지 앞에서 판치르의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노이즈가 가득 찼고 표적 드론 10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 중 3발만이 명중했습니다. 요격률 30%. 나머지 7발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사막 모래에 처박혔습니다. 러시아 기술진이 다급하게 장비를 두드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퉁구스카였습니다. 역시 러시아의 자랑이었지만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험지에서 기동 중 서스펜션이 모래에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무리하게 발포한 기관포는 반동을 이기지 못해 조준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명중타는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K-30 비오복합이 등장했습니다. 비오복합은 같은 사막 험지를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면서 30mm 쌍열 기관포를 발포했습니다. 분당 1200발의 포탄이 쏟아져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차체가 거칠게 요동치는 와중에도 포신이 미동도 하지 않고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0.001초 단위로 흔들림을 상쇄하는 자위로 제어 시스템이 포탑을 우주 공간처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드론 10대, 명중 10대, 요격률 100%. 달리면서 쏴서 전탄 명중이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결과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흐메드 소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쳤군. 고작 2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살 왕자에게는 보여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초창기 기록 영상이요.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화질의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상 속 건물은 버려진 군 창고를 급조해서 만든 연구실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균열이 가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리빛 작업복을 입은 젊은 연구원들이 녹슨 철판 위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독자 방공 미사일을 개발하려 했을 때 서방의 방산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하오. 설계 도면 한 장 주지 않았소. 한국의 연구원들이 기술을 구걸하러 갔을 때 서방의 임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농업이나 하는 나라가 무슨 미사일을 만드느냐. 하청 조립이나 하라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오. 파이살 왕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한국의 1세대 연구원들은 난방도 안 되는 겨울의 연구실에서 스티로폼 한 장 깔고 잠을 잤다고 하오. 제대로 된 실험 장비가 없어서 해외에서 입수한 부품 파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역설계를 했다고 하오. 실험 한 번 실패할 때마다 국가 예산 수십억이 날아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소. 영상 속에서 연구원 한 명이 동상에 걸린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핏줄이 터져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서린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따뜻한 에어컨 아래에서 한국을 장난감이라 비웃을 때 저 사람들은 얼어붙은 바닥 위에서 피를 토하며 무기를 깎고 있었소. 바로 그 무기가 지금 우리 아랍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것이오. 파이살 왕자가 스크린을 끄며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소. 가장 강한 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오. 가장 절시한 자가 목숨을 걸고 만든 무기가 가장 강한 것이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서 살아. 아버지. 그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저는 32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직전의 문턱에서 마지막 자존심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두 번째 대규모 공습 때였습니다. 이란이 이번에는 전술을 바꿔왔습니다. 자폭 드론 200대와 탄도 미사일 8발을 동시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드론으로 방공망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 틈을 타 탄도 미사일로 정유시설의 심장을 노리는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량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교활한 전술이었죠. 서방제 시스템이었다면 끝장이었습니다. 드론과 탄도 미사일은 속도도 궤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대응하려면 두 종류의 방공 체계를 별도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완벽한 타이밍에 전환하면서요. 인간 조작원의 판단 속도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의 AI 사격 통제 시스템은 그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레이더에 208개의 비행체가 동시에 찍히는 바로 그 순간 AI가 0.1초 만에 200대의 드론과 8발의 탄도 미사일을 자동으로 분류해냈습니다. 속도, 고도, 궤도 패턴, 레이더 반사 면적까지 순식간에 분석하여 드론은 드론대로, 탄도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대로 별도의 요격 시퀀스를 짜냈습니다. 인간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AI가 이미 208개 표적 전부에 대한 살생부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8발이 먼저 격추되었습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솟구친 천궁이 유도탄이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적 미사일의 탄두를 직격으로 들이받아 공중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뒤이어 드론 200대가 순차적으로 찢겨나갔습니다. 요격 현황 208대 중 208대 격추, 요격률 100%, 누락 제로, 또다시 100%. 이번에는 드론과 탄도 미사일의 복합 공격을 동시에 막아내고 100%였습니다. 저는 통제소의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32년간 저는 가장 비싼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제 경력을, 제 자부심을, 아버지의 유언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탑 전체가 한순간에 모래성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돈을 받고 도망친 것은 서방이었고, 자기 머리 위에 방패를 뽑아 우리에게 건넨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자와 가장 강한 자는 처음부터 다른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통제소가 아니라 그 다음날 소집된 아랍 연맹 안보회의에서였습니다. 파이살 왕자와 아흐메드 소장을 포함한 7개국 군사 수뇌부가 다시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의제는 중동 전체의 방공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의제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먼저 말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손짓으로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2주 전 쿠웨이트 차관보가 대한민국을 제안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접니다. 한국을 농담이라 불렀고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라 비웃었습니다. 저희 32년 경력과 아버지의 유언을 방패 삼아 한 번도 직접 검증하지 않은 편견을 진실인 양 내세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목구멍 안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뼈저리게 틀렸습니다. 아흐메드 소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바치며 형제라 부른 서방은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순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 면책 조항을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조작된 데이터를 들고 와서 우리의 새로운 선택마저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30년간 우리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취급하면서요. 제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습니까? 48시간 만에 자국군 현역 물량을 뽑아서 보내줬습니다. 자기네 하늘에 구멍이 뚫릴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방패를 건넸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면책 조항도, 커미션도 없이. 이것이 진짜 동맹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동맹입니까? 회의장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서 사라고. 저는 32년간 가장 비싼 자를 가장 강한 자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파이살 왕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위기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방패를 뽑아 남에게 건넬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버지, 32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유언의 진짜 뜻을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무거운 정적 속에서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흐메드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주 전 가장 격렬하게 한국을 반대했던, 배송기간을 운운하며 조롱을 퍼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칼리드 차관이 틀렸다면 저는 10배 더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고철 덩어리라 불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우편물처럼 도착할 거라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한국의 노동자들은 밤을 새워 우리를 살릴 미사일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소장이 원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 이제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30년간 형제라 부른 것이 부끄럽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랍의 맹주가 일어서자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부로 결의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벙커의 벽을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아랍 연맹 7개국은 대한민국을 최우선 방산 파트너로 공식 지정하오. 서방과의 기존 방공 체계는 단계적으로 한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오. 금액의 상한은 두지 않겠소.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원유든 자본이든 무엇이든 아끼지 않을 것이오. 파이살 왕자가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결정은 단순히 무기를 갈아타는 것이 아니오.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손을 내민 나라. 자기 우산을 뽑아 남에게 씌워주는 나라. 그 나라와 50년, 100년을 함께 가겠다는 선언이오. 7개국 대표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대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서방 무기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했던 이 회의장이 지금은 완벽하게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장기 방산 협력 실무 협의를 위한 특별 사절단의 단장이 된 것입니다. 가장 격렬하게 한국을 반대했던 제가 가장 먼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탄 것입니다. 파이살 왕자가 단장으로 저를 지명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이 의심했던 자가 가장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법이오. 자네가 적임자야. 비행기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 바다 너머의 하늘이 화염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한국이 세워준 방패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건국 초기, 사막의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젊은 아버지. 그 사진을 내려다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장 강한 자에게서 사라고 하셨죠. 저는 32년간 가장 화려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가장 비싼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자를 가장 믿을 만한 자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가장 강한 자는 위기에서 자기 방패를 내어주는 자였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으로 도면을 그리며 스스로의 하늘을 지켜낸 자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세계를 호령하는 무기를 깎아낸 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버지. 32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찾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산이 많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깡통을 주워 무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가 머나먼 사막의 하늘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다시 넣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이 척박한 사막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계약서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기뿐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신뢰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를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UAE 젠 국방부 차관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